그날 강남 한복판의 작은 카페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한 노년의 여인이 눈물과 분노로 한 경찰을 향해 소리쳤고 단 17초짜리 영상이 모두의 삶을 흔들었다. 사람들은 그저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실은 오랜 시간 감춰졌던 진실의 문 앞이었다는 걸 몰랐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된다면 당신은 사랑, 복수, 그리고 용서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강남의 오후는 언제나 그렇듯 바빴다. 카페 안은 커피 향으로 가득했고 유리창 너머로는 퇴근을 앞둔 직장인들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날 조용하던 공간을 가르는 날카로운 비명 하나가 모든 일상을 무너뜨렸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망쳤어. 백발의 여인이 한 남성을 향해 잔을 던졌다. 깨진 도자기 조각이 바닥에 튀었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조용히 앞에 놓인 냅킨으로 젖은 셔츠를 닦고는 말했다. 이건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됐던 일이었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휴대폰 진동이 하나둘 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카톡방에 올린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짧은 영상이었다. 17초 남짓. 하지만 그 영상 속 장면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두 청년이 골목길의 노숙자를 무참히 밀치고 짓밟고 있었다. 한 명은 혀를 차며 노인을 발로 밀치고 다른 한 명은 비웃으며 그의 가방을 창밖으로 던졌다. 그 순간 카페에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외쳤다. 저 사람, 저기 영상 속에 나오는 그 남자, 우리 동네에 매일 지나가는 분 아니야? 다른 이들도 입을 가리고 경악했다. 그러나 유일하게 침착했던 사람은 그 백발 남성이었다. 그는 자리를 정리하듯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따라 시선이 몰렸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 사람 전직 경찰이라던데 그의 이름은 우진. 마포구의 오래된 골목길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은퇴 경찰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로 시장을 들르고 같은 카페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마셨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가 왜 이토록 말이 없고 왜 동네 주민들과 거리감을 두는지. 그가 가슴 깊이 품고 있는 상처는 오직 자신만이 아는 것이었다. 10년 전 그의 아들 지호는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다. 수능을 준비하던 평범한 고등학생. 말 잘 듣고 친구들과도 무난했던 아이. 하지만 어느 날 교복을 입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신고를 해도 수소문을 해도 CCTV를 뒤져도 흔적 하나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우진은 더 이상 경찰서에 나가지 않았다. 세상과도 점점 멀어졌다. 그런 우진의 눈앞에 지금 영상 속에서 짓밟히는 남자의 모습은 너무도 익숙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등이었다. 그 등이, 그 목소리가, 그 가방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아들 지호를 닮아 있었다. 그는 멍하니 화면을 다시 반복했다. 손가락이 떨리고 유자차는 식어갔다. 하지만 영상은 단순한 폭력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메시지였다. 카메라 각도, 초점, 그리고 뒤편에서 흔들리는 손전등의 움직임까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찍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왜 하필 지금, 이 자리, 이 카페에서 터졌는지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다. 더 놀라운 건 이 영상이 처음 발견된 경위였다. 카페 바로 앞 골목길 쓰레기통 옆에서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주운 스마트폰 안에 있던 것이었다. 그 아이는 단지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주려다 실수로 가족 단체방에 공유했고 거기서 영상은 폭풍처럼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가 알지 못한 건 그 영상이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끝내 우진은 입을 굳게 다물고 카페를 나섰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골목에서 그날 아침 맞은 건 그 남자가 아니었어.
그건 그들이 두려워하는 진실 그 자체였지. 대구의 오래된 한옥 지붕 아래 그림처럼 관리된 정원에는 붉은 단풍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품위 있는 가문으로 알려진 장소였고 그 중심에는 화자 여사가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젊은 나이에 잃고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으며 사회적 지위와 이미지를 지켜내는데 일생을 바쳤다. 교회에서 앞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리는 모습, 복지 행사에서 기부금을 내는 장면, 방송에 나와 청렴한 미망인으로 소개된 인터뷰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진실을 가리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다. 화자는 아들 민준을 위해 살아왔다. 그는 유복하게 자랐고 좋은 학교에 다녔지만 언제나 어디선가 선을 넘고 있었다. 학교 폭력, 불법 알바, 친구들 사이의 돈 거래. 화자는 이런 일들을 매번 조용히 덮었다.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명분이 있었다. 어머니는 자식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세상은 어머니의 실패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일찍부터 배웠다. 문제는 민준이 더 이상 혼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몇 년 전 자신보다 5살 많은 기태라는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고 그 후부터 모든 일에 기태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화자는 처음에 기태를 경계했다. 배경도 알 수 없고 웃는 얼굴 뒤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그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 하지만 민주는 기태 형이 없었으면 벌써 망했을 거야 라고 말하며 어머니에게 맞섰고 결국 기태는 자연스럽게 그 집의 그림자 주인이 되어갔다. 그날 영상이 퍼진 후 화자는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기태를 불러 단호하게 말했다. 영상은 없던 일이 되어야 해. 그것은 명령이었다. 기타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영상이 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영상이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경고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이 집안을 무너뜨리려는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온 것이다. 기타에는 과거의 인맥을 총동원해 퍼진 영상의 원본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SNS, 커뮤니티, 익명 채팅방. 놀라운 건 영상의 출처가 너무나도 깨끗하게 지워졌다는 사실이었다. 누군가 매우 정교하게 경로를 조작해 수십 개의 계정과 IP로 퍼뜨린 것이다. 처음엔 단순한 고발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기태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복수였다. 단순한 정의감이 아닌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보내는 위협. 누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영상을 세상에 풀었을까? 화자는 불안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 사람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세월 감춰온 과거의 한 조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단 한 번의 실수. 그녀는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손끝이 떨렸다. 만약 그 일이 드러난다면 단순히 민준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평생 쌓아온 모든 명성과 존경, 그리고 남편의 유산까지도 무너질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과거가 아니었다. 누군가 그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무기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기타에는 수상한 점들을 모아가며 하나의 의심에 도달했다. 영상에 찍힌 장소는 인적 드문 골목이었고 CCTV가 없는 구역이었다. 그런데 촬영 각도가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그 장소를 주시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게다가 영상의 해상도는 프로 장비에 가까웠다. 우연히 찍힌 장면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 골목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어쩌면 민준이 아니라 민준이 공격한 그 노숙자일 수도 있었다. 화자는 기태에게 영상의 원본은 물론 영상 속 노숙자의 정체까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 단지 멍청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직감했다. 이번 일은 단순히 덮고 지나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이 영상은 누군가의 시작일 뿐이며 그 누군가는 그녀와 민준을 철저히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화자는 여전히 자신이 중심에 서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능했고 사회의 시선을 다루는 법도 익숙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번에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단 하나, 그 남자가 다시 움직이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미 그 남자가 움직였고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마포구의 좁은 골목, 우진의 집은 바깥의 소란과는 달리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날 카페에서 목격한 영상은 그의 내면 깊은 곳을 깨웠고 오랫동안 봉인했던 감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책장 아래 먼지 낀 상자 하나를 꺼내며 그는 손끝으로 표면을 천천히 쓸었다. 그 상자 안에는 아들 지호의 물건들이 있었다. 낡은 운동화 한 켤레, 이름표가 붙은 수험표, 그리고 노란색 줄무늬가 있는 회색 백팩. 영상 속 그 노숙자가 메고 있던 가방과 너무도 흡사했다. 10년이란 시간이 무색하게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지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다. 친구와의 갈등도, 가출의 징후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등교하겠다며 밝게 웃던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경찰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는 수많은 가능성을 추적했다. 납치, 자살, 사고, 심지어는 범죄 연루까지. 하지만 모든 길은 막혀 있었다. 지호가 머물렀던 흔적조차 시간이 흐를수록 지워져만 갔다. 그 과정 속에서 우진은 조직의 도움을 받으려는 시도조차 포기하게 되었다. 상부의 냉담함, 동료들의 시선, 무엇보다 자신의 무력감이 그를 점점 무너뜨려 갔다. 결국 그는 사직서를 내고 경찰복을 벗었다. 그 후 우진은 외부와 단절된 삶을 선택했다. 시장과 집, 집과 공원, 때때로 찾는 조용한 찻집이 그의 전부였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말수가 없는 노인쯤으로 여겼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 못할 고통이 응어리져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잊혔던 고통이 영상 하나로 되살아났다. 그는 수십 번 그 장면을 반복하며 영상 속 남자의 걸음걸이, 몸짓, 심지어 고개를 숙인 자세까지 분석했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가 앨범을 넘기던 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학교 축제날 지호가 교복 위에 후드티를 입고 찍은 사진이었다. 그 후드티가 영상 속 남자와 같았다. 회색 바탕에 어깨 쪽에 희미한 흰색 선. 설령 우연의 일치라 해도 그의 아버지로서의 직감은 무시할 수 없는 경고음을 내고 있었다. 기태의 움직임 역시 조용하지 않았다. 그는 영상 속 남자의 정체를 추적하기 위해 서울역 주변 노숙자 쉼터들을 돌기 시작했다. 대개의 사람들은 그의 질문에 무심했지만 한 노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말은 안 하지만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기타에는 그 말에 눈빛을 바꾸었다. 이건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지켜보는 사람이었다. 우진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다시 한번 책장 아래 손을 넣었다. 거기엔 오래전 숨겨둔 검은색 노트 한 권이 있었다. 그 안에는 지호가 실종되기 전 수집한 작은 메모들과 습관적인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시간표, 친구 이름, 이동 경로, 그리고 한 장의 포스트잇. 거기엔 기타의 형, 오늘은 왜 안 왔지?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처음 보는 글씨였다. 그는 멍하니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지호와 기타에. 이 둘은 알고 있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머릿속에 혼란이 몰려들었다. 우진은 기태가 누구인지, 왜 그의 아들과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 다시 경찰 시절의 본능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기태의 이름으로 조회를 시도했지만 공식적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곧 의도적 삭제를 의미했다. 누군가가 기태의 과거를 감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는 아마도 민준이나 화자 그 이상이었다.
기태는 지금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겉으로는 화자의 지시에 따라 영상 제거에만 집중하는 듯 했지만 그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져 있었다. 우진은 느꼈다. 기태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호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 어쩌면 그가 마지막으로 지호를 본 사람일지도 모른다. 지호는 사라진 게 아니라 감춰진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스스로 숨어든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누가? 무엇 때문에? 모든 퍼즐 조각이 이제야 맞춰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태가 서 있었다. 우진은 오래된 수첩을 가슴에 품은 채 다시 그 카페로 향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피해 있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어떤 진실이라도 끝까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 북쪽 외곽 오래된 재개발 예정 지역에 위치한 화자 여사의 주택은 외관만큼은 아직 기품을 간직하고 있었다. 한옥식 처마, 관리된 대문 앞 화분, 그리고 언제나 말쑥한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지나가는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대문 앞에서 벌어진 상황은 전혀 우아하지 않았다. 이웃 주민 서너 명이 모여 소곤대던 속삭임을 점차 큰 소리로 바꾸고 있었다. 영상이 퍼진 이후 화자의 집은 동네에 관심이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그녀의 사회적 지위, 고인이 된 남편의 영향력, 그리고 성실한 이미지가 워낙 굳건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영상 속 폭력 장면이 퍼지고 민준의 정체가 조금씩 알려지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교회 주부 모임의 단톡방에서 시작된 의심은 곧 주민센터, 시장, 그리고 동네 전통 찻집까지 퍼졌다. 사람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얹었다. 그 여사님 아들이 원래 좀 그랬다면서요? 기타일 씨는 대체 무슨 사이인 거예요? 설마 그 집에서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난 건가요? 그리고 마침내 총매가 터졌다. 바로 치매를 앓고 있는 동네 할머니 박 씨의 말이었다. 평소 말이 흐릿하고 앞뒤가 맞지 않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던 그녀가 화자의 대문 앞에서 기태의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 사람, 옛날에 우진이 아들 데리고 다니던 애잖아. 내가 눈이 안 좋아도 사람 얼굴은 기억해. 학교 앞 골목에서 그 아이 손 꼭 잡고 있었어. 그 한마디에 정적이 흘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무시하지 못했다. 치매 환자라 해도 무의식 속의 기억은 종종 진실을 꿰뚫는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찍어 SNS에 올렸고 며칠 사이 화자 여사의 집은 비밀을 숨긴 귀부인이라는 주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기사 한 줄 없이 방송도 없이 그녀는 조용히 사회적 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화자는 변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고 교회에 갔다. 여전히 미소를 지었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에게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굳게 닫힌 채였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이런 위기를 넘겨봤다. 겉으로는 조용히, 안으로는 단호하게. 이번에도 그리하리라 믿었다. 그녀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새로운 소문을 쫓을 것이고 영상 따위는 잊힐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감정이 얽혀 있었다. 박씨 할머니의 기억은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본 것이다. 그것도 과거의 아주 중요한 조각을. 기태가 지호를 데리고 있었다는 그 기억은 우진이 찾던 진실의 단초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조용히 그 마을을 지나 다시 우진의 귓게도 닿았다. 우진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무표정한 얼굴로 동네 시장 끝자락에 있는 작은 약초 가게를 찾았다. 그곳은 박씨 할머니가 자주 들르던 장소였고 그날 역시 그녀는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없이 앉았다. 할머니는 그를 보며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미소 지었다. 경찰 아버지 맞지? 그 착했던 아이, 이름이 뭐였더라? 지호.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잠시 멎는 듯했다. 그녀는 진짜로 기억하고 있었다.
정확히는 아닐지라도 그날의 장면은 그녀의 머릿속 어딘가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확인할 수 없던 퍼즐 조각이 드디어 어딘가에 끼워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그는 확신했다. 기태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다. 그는 지호와 연결된 핵심이었다. 그리고 화자 여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거나 오래전부터 외면해왔을 가능성이 높았다. 마을의 시선은 점점 화재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었지만 우진의 시선은 점점 그녀를 향해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 그날 밤 화자 여사는 침실 안에 오래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직 아무도 본 적 없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펼쳤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나려는 걸까? 그녀의 눈에선 한 줄기 눈물이 흘렀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였다. 진실이 곧 세상으로 새어나오려 하고 있었다. 서울 시내의 공기가 유난히 습했던 그날 오후, 우진은 자신도 모르게 예전 근무지였던 경찰서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수많은 추억과 실패, 그리고 부끄러움이 얽힌 장소였지만 이제 그는 그 시절보다 더 분명한 감각으로 진실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는 다시 과거의 본능을 깨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나 영상 유출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감춰져 있던 누군가가 결코 밝혀지길 원치 않았던 계약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바로 그 무렵 화자 여사는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기태에게 영상의 유포 경로를 추적시키는 동시에 직접 우진과 마주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준도 동행했다. 화자는 그들의 만남, 장소로 마포구의 한 오래된 한옥 찻집을 선택했다. 겉보기엔 정갈하고 전통적인 공간이었지만 내부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마주 앉자마자 꺼낸 말은 단도직입적이었다. 우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흥정이나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화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우진의 오래전 과거, 그가 조직 내에서 감추고 살아왔던 정보들이 담긴 복사본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건을 3개 제시했다. 첫 번째는 영상의 출처를 끝까지 추적하지 말 것. 두 번째는 민준과 기타에 대한 경찰 고발이나 조사 협조를 중단할 것. 그리고 마지막, 가장 뻔뻔한 조건은 바로 우진 자신이 이 도시를 떠나 조용히 사라질 것.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협박과 압박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마치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함께 무너질 수도 있다는 암시처럼. 화자는 평생을 세상과 협상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지키고 싶은 체면, 감춰야 할 과거,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죄의식까지. 그녀는 우진 앞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우진이라는 사람을 너무 단순하게 본 것이었다. 그는 이미 무너져 본 사람이었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손에 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다. 화자의 협상은 그의 마음에 어떤 흔들림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 봉투 안의 내용은 그에게 한 가지 확신을 줬다. 화자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단순한 사회적 명예가 아니라 개인적인 치부와 정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의 등장을. 그날 저녁, 우진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류함을 뒤졌다. 거기엔 그가 경찰로서 마지막으로 맡았던 실종 사건의 보고서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지호의 이름, 마지막 목격자, 그리고 당시 수집된 진술서들. 그중엔 의심할 만한 진술 하나가 다시 눈에 띄었다. 교내, 음악실에서 민준과 낯선 남성이 말다툼을 했다는 증언. 당시 별다른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 진술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쩌면 지호가 사라지기 직전에 맞닥뜨린 위협이었을지도 몰랐다. 민준은 단순한 철없는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화자의 가면을 본받아 살아온 인물이었다. 언제나 상황을 이용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필요하다면 타인을 망가뜨리는데도 망설임이 없었다. 기태는 그 곁에 붙어 있는 듯 했지만 우진의 눈에는 오히려 민준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존재처럼 보였다. 기태의 진심은 무엇일까? 그는 단순한 공범이었을까? 아니면 이 감영욱 속 또 다른 피해자일까? 화자의 세 가지 조건은 오히려 우진에게 확신을 주는 실마리가 되었다. 그녀는 영상이 단지 한 사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 밝혀지면 절대 안 되는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 우진은 한 장의 메모지를 꺼내 그 위에 짧은 글을 남겼다. 이제부터 내가 묻는다. 그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는 이제 정면. 우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에 오래전부터 남아있던 그 메마른 감정이 다시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오래전 버려진 줄 알았던 희미한 직감이 그를 또다시 과거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그는 결국 옷장을 열어 손이 닿기 힘든 가장 윗칸의 작은 철제 상자를 꺼냈다. 열쇠를 넣고 조심스레 돌리자 짧은 딸깍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그 안에는 아들 지호의 개인 물건들이 몇 개 보관되어 있었다. 수능 수험표, 그가 어릴 적 써내려간 일기, 그리고 구겨진 편지 몇 장. 하지만 가장 눈에 띈 건 바랜 파란색 표지에 얇은 수첩이었다. 수첩은 에이스 사이즈의 스프링 노트였고 겉에는 별다른 표식 없이 단순한 줄무늬만 있었다. 그러나 우진은 이 수첩이 지호가 늘 자주 들고 다니던 것이란 걸 기억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일정표 같았지만 속지를 넘기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페이지마다 정성스럽게 기록된 메모들. 특정 인물의 이름 옆에 체크 표시가 있고 어떤 날짜는 도서관 3층 16:45 같은 시간이 적혀 있었다. 페이지 중간에는 누군가와 주고받은 대화의 일부처럼 보이는 문장이 흐릿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번 접혀 감춰져 있던 페이지가 나타났다. 그 속엔 지호가 자주 써내려가던 감정의 기록 대신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던 흔적이 있었다. 기타의 형, 왜 학교 근처에 계속 나타나는 걸까? 민준 선배는 그를 믿지만 난 불안하다. 지난주엔 체육관 뒤에서 누군가랑 싸우는 걸 봤다. 그리고 날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했다. 우진은 숨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지호가 그 당시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인물이 기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수첩을 덮은 그는 머릿속에 그려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기태는 지호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단순한 스쳐 지나는 관계가 아니었다. 민준, 기타의, 그리고 그 당시의 사건들 사이엔 분명히 무언가 복잡한 연관이 있었고 지호는 그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우진은 조용히 한 고등학교 앞에 멈춰섰다. 지호가 다녔던 그 학교. 철제 대문 앞에는 여전히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벚나무 잎은 봄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대문 밖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당시 교무주임이었던 은퇴교사와 연락을 시도했다. 몇 시간 뒤 작은 북카페에서 마주한 그 교사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그애 조용하고 똑똑했지만 마지막 몇 달은 뭔가 달랐어요. 누굴 자꾸 피하는 듯했고 가끔은 교실에서 몰래 일기장을 쓰고 있더군요.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민준이와 자주 어울리던 청년 하나가 학교 근처를 자주 맴돌았어요. 학생은 아니었고 오히려 감시하는 사람 같았지요.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감정을 억눌렀다. 모든 조각이 기태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 지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침묵하게 된 것이었다. 기태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가 직접 개입했거나 최소한 진실에 가까운 위치에서 상황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날 밤 우진은 수첩 속 몇 개의 주소 중 하나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거기는 서울 성북구의 오래된 독서실이었고 수첩에는 2번이나 주의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가 독서실 입구에 다다랐을 때 폐업한 듯 먼지가 쌓인 유리문 안쪽으로
희미하게 남은 흔적이 있었다. 칠이 벗겨진 책상 위에는 오래전 버려진 애틋한 명찰 하나가 남아 있었고 거기엔 기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놓고 간 듯한, 누군가가 일부러 잊히기를 바란 듯한 흔적이었다. 우진은 조용히 그 명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가 찾는 진실은 더 이상 과거의 실종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침묵의 설계자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설계도를 하나하나 되짚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 해가 저문 서울, 명동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관광객들의 웃음소리, 거리 공연자의 멜로디, 음식 노점의 연기. 그 활기 속에서 우진은 조용히 그들의 틈을 걸었다. 화려한 간판과 소음은 그에겐 아무 의미 없었다. 그의 시선은 그 빛 너머 과거의 그림자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명동은 그의 과거, 가장 은밀했던 임무가 시작되던 곳이었다. 이 화려함 뒤편에는 범죄와 협상, 그리고 실종이 공존했던 기억들이 잠들어 있었다. 오랜 세월 외면해왔던 도시의 심장 속으로 그는 다시 스스로를 던졌다. 우진은 기억을 더듬으며 한 허름한 건물 앞에서 멈췄다. 90년대 후반, 불법 환전소가 위장된 장소였고 당시 우진은 그 건물의 지하에서 수많은 정보와 사람을 접선했다. 그 시절 그는 경찰이 아닌 조직과 협상하는 중간인의 역할로 파견되어 있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은 그의 경찰 인생에 있어 가장 치욕스러우면서도 가장 정확한 판단을 요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의 조각이 다시 필요해진 것이었다. 그는 건물의 외벽을 따라 골목 안쪽으로 돌았다. 거기에는 예전 그와 접선했던 노숙 여성이 살던 곳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신숙자. 그 시절 정보원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그는 한동안 그녀에게서 귀중한 자료와 목격 증언들을 받아왔다. 숙자는 이후 거리로 사라졌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 달 전 우연히 본 CCTV에서 그녀와 유사한 인물을 본 이후 그는 이 지역을 수소문해왔다. 그리고 그날 마침내 그 골목 끝 쓰레기 더미 옆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숙자는 예전보다 훨씬 초췌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했다. 오랜 세월 노숙자로 살아오며 수많은 것을 보고 들었을 그녀는 단순한 정보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리의 목격자였고 도시의 망각된 진실을 품은 채 버티고 있는 존재였다. 처음 우진을 보았을 때 그녀는 경계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 그리고 꺼내 보인 파란 수첩의 한 페이지를 보자 숙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페이지에는 3월 15일 명동 연세빌딩 뒤편 창고 밤 10시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숙자는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다. 조용히 입을 연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이 한 청년을 본 이야기를 꺼냈다. 후드티를 입은 그 청년은 누군가와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뒤에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녀의 기억 속에 도망치려는 눈빛으로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가 확신하듯 말한 건 그 청년이 지호와 너무 닮아 있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들은 우진은 침묵했다.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목구멍을 막고 있었다. 10년 전 실종이라 믿었던 그날 밤의 마지막 장면이 지금에서야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숙자는 이어 승합차의 번호 일부와 그 차량이 향한 방향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기억력은 놀라웠다. 그 정보는 경찰 데이터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우진은 오래전 함께 일했던 구청 교통 담당 직원에게 비공식적으로 요청해 자료를 받았다. 차량의 등록 명의는 해운 회사 소속의 법인명이었고 그 회사는 몇 년 전 폐업했지만 주소지는 기태가 운영하던 옛 창고와 일치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지호는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숨겨졌고 그 누군가는 화자도 민준도 아닌 기태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다. 기태는 조직 내에서 감시자처럼 행동했고 민준의 폭주를 조절하는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자신만의 계획을 품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라 더 깊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우진은 숙자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수첩에 새로운 메모를 남겼다. 지호를 본 사람, 숙자, 명동, 승합차, 그리고 작은 글씨로 다시 덧붙였다. 기태는 그날 밤 지호를 데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명동은 더 화려해졌지만 우진의 마음속 진실은 그 어떤 불빛보다 뚜렷해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수색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지호가 살아있었다는 가정해 누가 그를 숨기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무너지는 얼굴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서울 서쪽 끝 오래전 관광지였던 양천 분수광장은 이제 버려진 공간이었다. 흘러내린 페인트, 깨진 타일, 고장난 조명 기둥들. 계절이 바뀌어도 그곳엔 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고 찾는 이조차 드물었다. 그러나 바로 그곳, 낡은 벤치 아래 작은 철제 뚜껑 하나가 살며시 열려 있었다. 한 손이 그 안에서 나온 낡은 USB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또다시 닫았다. 그 손은 12살 남짓 돼 보이는 소년의 손이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수빈. 거리에서 자라며 혼자 쓰레기를 뒤지고 재활용품을 모아 하루 한 끼를 해결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는 말이 없고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주변의 움직임을 읽는 감각이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는 그 분수광장을 자신의 비밀 기지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익숙한 동선을 따라 쓰레기 더미 사이를 뒤지던 중 철제 뚜껑 아래에 숨겨진 작은 플라스틱 통을 발견한 것이다. 안에는 오래된 USB와 메모지 한 장이 있었다. 거기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걸 본 사람이 있다면 경찰에게 맡겨주세요. 누군가 죽기 전에. 이 글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수빈은 직감했다. 무언가 위험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는 USB를 들고 며칠을 망설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대신 CCTV가 없는 구석진 PC방에서 그것을 열어보았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나타난 영상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어두운 방. 화면은 흔들리고 있었고 누군가가 낮은 숨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걸 보는 사람이 있다면 난 지금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름은 지호.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어요. 내 실수였어요. 그냥 무시했어야 했는데. 지호. 수빈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었다. 뉴스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들려오는 어른들의 소문 속에서. 실종된 경찰의 아들. 아직도 찾지 못한 그 아이. 수빈은 영상을 멈추지 못했다. 지호는 영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기태라는 인물, 민준이라는 선배,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 가장 충격적인 건 그가 말한 마지막 문장이었다. 기태 형은 날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 사람은 나를 숨겼고 나를 없애려는 사람과 타협했어요. 엄마가 누군지 알아버렸거든요. 우진은 그날 저녁 익명의 발신번호로 영상 링크를 받았다. 보내온 사람은 수빈. 그는 연락처도 없이 단지 그 아이는 아직도 그 광장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짧은 문장만 남겼다. 우진은 곧장 출발했다. 광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지고 있었다. 우진은 벤치 아래에 남겨진 메모지 조각과 손으로 접어놓은 USB 케이스를 발견했다. 영상은 지호가 기록한 것이 분명했고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의 말투, 억양, 표현 하나하나가 아버지로서의 감각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우진은 눈을 감고 영상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렸다. 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이걸 본다면 미안해요. 그리고 제발 엄마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 순간 우진은 멈췄다. 단 한 단어. 엄마. 지호는 누구에게 어떤 진실을 들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을까?
그의 목소리엔 단순한 분노나 배신이 아닌 깊은 상처와 혼란이 담겨 있었다. 이제 퍼즐은 더 이상 제자리에서 맞춰지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우진이 몰랐던 차원의 이야기로 향하고 있었다. 우진은 그날 밤 USB의 데이터를 복사해 경찰서 후배에게 비밀리에 전달했다. 공식적으로 접수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아야 했다. 그리고 그는 결정했다. 이제 단서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물어야 할 때가 왔다. 기타에. 그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을 강요받았던 인물일지도 모른다. 지호는 그를 증오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하려 했다. 그리고 앤 엄마다와 라 불린 그녀는 정말로 지호의 생모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용히 우진의 가슴을 찔러왔다. 광장의 한쪽 벤치에 앉아 우진은 오래도록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수빈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멀찍이 앉았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같은 무게를 지닌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다. 지호는 살아 있었다. 단지 진실 속에 파묻혀 있을 뿐이었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가득했다. 흐린 날씨는 도심의 분주함을 눌러 앉히듯 무겁게 깔려 있었고 우진은 오래된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천천히 한 건물 앞에 섰다. 그 건물은 화자 여사의 재단 소속인 청소년 상담센터였다. 외부로는 선행을 베푸는 기관처럼 포장돼 있었지만 우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준과 기태가 활동 방향을 넓히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공간에서부터였다. 표면적으로는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 기관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히, 치밀하게 특정 아이들을 조종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보호자와 단절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거의 포섭에 가까웠고 이 구조 안에서 누가 진짜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우진은 오래전 수사 감각을 되살려 그 기관의 내부 구조를 다시 파악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기태가 있었다. 기태는 직원도 아니었고 이름도 명단에 없었다. 하지만 CCTV 기록과 목격자 진술에선 언제나 그림자처럼 등장했다. 그는 상담사도 관리인도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그를 형이라 불렀고 그 형에게만은 마음을 열었다. 그는 아이들의 상처를 꿰뚫고 있었고 정확히 그 틈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냈다. 때로는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우진은 이곳이 단지 사회적 이미지 관리를 위한 수단이 아닌 진실을 감추기 위한 방패였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기타에는 그 방패를 사용하는 기술에 능숙한 인물이었다. 그 무렵 화자 여사의 행동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동네 주민들과의 거리를 점점 좁히던 그녀는 이제 외출을 최소화하고 언론의 요청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 기부도 멈췄다. 이런 변화는 민준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점점 조급해졌고 기태에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다. 영상이 퍼진 이후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의심을 감당하지 못한 그는 기태를 밀어내려 시도했다. 하지만 기태는 침묵했다. 어떤 항의도 반발도 하지 않았고 그저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다. 그날 밤 기타에는 마포의 오래된 철도 창고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우진은 그를 뒤따라 그림자처럼 거리를 두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기태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어 오래된 배전함 안에 넣었다. 우진이 그가 떠난 후 접근했을 때 쪽지에는 단세 마디만이 적혀 있었다. 그 애는 무사해. 나를 미워해도 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우진은 처음으로 기태의 침묵에 숨겨진 무게를 느꼈다. 그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호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증오하게 만드는 역할을 자처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왜? 무슨 이유로?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 진실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날 이후 민주는 점점 극단적인 선택들을 시도했다.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정화하려고 자작글을 올리거나 영상 속 인물이 조작되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러나 이미 불붙은 대중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샀고 결국 민주는 화자 여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다. 엄마가 기태를 끌어들였잖아. 그 사람 없이 난 아무 일도 안 했어. 난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그 말은 화자 여사의 마지막 남은 균형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무너지는 표정을 보였다.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넌 아무것도 몰라. 내가 뭘 지키기 위해 그랬는지,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민준의 미래였을까? 아니면 훨씬 더 오래전 잊힌, 그리고 숨겨야만 했던 또 다른 과거였을까? 우진은 모든 조각이 흐트러져 있는 듯했지만 사실상 핵심은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 기타에는 지호를 숨겼다. 화자는 그 존재를 부정했다. 민주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사실이 남아 있었다. 지호는 그녀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이 진실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행동으로, 선택으로, 그리고 피해자의 침묵 속에서 천천히 드러나는 것이었다. 이제 우진은 결심했다. 다음 단계는 정면으로 물어보는 것. 더는 추측이 아닌 대면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대면에서 드디어 진짜 거짓의 설계자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가득했다. 흐린 날씨는 도심의 분주함을 눌러 앉히듯 무겁게 깔려 있었고 우진은 오래된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천천히 한 건물 앞에 섰다. 그 건물은 화자 여사의 재단 소속인 청소년 상담센터였다. 외부로는 선행을 베푸는 기관처럼 포장돼 있었지만 우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준과 기태가 활동 반경을 넓히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공간에서부터였다. 표면적으로는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 기관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히, 치밀하게 특정 아이들을 조종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보호자와 단절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거의 포섭에 가까웠고 이 구조 안에서 누가 진짜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우진은 오래전 수사 감각을 되살려 그 기관의 내부 구조를 다시 파악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기태가 있었다. 기태는 직원도 아니었고 이름도 명단에 없었다. 하지만 CCTV 기록과 목격자 진술에선 언제나 그림자처럼 등장했다. 그는 상담사도 관리인도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그를 형이라 불렀고 그 형에게만은 마음을 열었다. 그는 아이들의 상처를 꿰뚫고 있었고 정확히 그 틈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냈다. 때로는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우진은 이곳이 단지 사회적 이미지 관리를 위한 수단이 아닌 진실을 감추기 위한 방패였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기태는 그 방패를 사용하는 기술에 능숙한 인물이었다. 그 무렵 화자 여사의 행동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동네 주민들과의 거리를 점점 좁히던 그녀는 이제 외출을 최소화하고 언론의 요청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 기부도 멈췄다. 이런 변화는 민준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점점 조급해졌고 기태에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다. 영상이 퍼진 이후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의심을 감당하지 못한 그는 기태를 밀어내려 시도했다. 하지만 기태는 침묵했다. 어떤 항의도 반발도 하지 않았고 그저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다. 그날 밤 기태는 마포의 오래된 철도 창고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우진은 그를 뒤따라 그림자처럼 거리를 두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기태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어 오래된 배전함 안에 넣었다. 우진이 그가 떠난 후 접근했을 때 쪽지에는 단 3마디만이 적혀 있었다. 그 애는 무사해. 나를 미워해도 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우진은 처음으로 기태의 침묵에 숨겨진 무게를 느꼈다. 그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호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증오하게 만드는 역할을 자처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왜? 무슨 이유로?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 진실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날 이후 민주는 점점 극단적인 선택들을 시도했다.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정화하려고 자작글을 올리거나 영상 속 인물이 조작되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러나 이미 불붙은 대중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샀고 결국 민주는 화자 여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다. 엄마가 기태를 끌어들였잖아. 그 사람 없이 난 아무 일도 안 했어. 난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그 말은 화자 여사의 마지막 남은 균형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무너지는 표정을 보였다.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넌 아무것도 몰라. 내가 뭘 지키기 위해 그랬는지.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민준의 미래였을까? 아니면 훨씬 더 오래전 잊힌 그리고 숨겨야만 했던 또 다른 과거였을까? 우진은 모든 조각이 흐트러져 있는 듯 했지만 사실상 핵심은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 기태는 지호를 숨겼다. 화자는 그 존재를 부정했다. 민주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사실이 남아 있었다. 지호는 그녀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이 진실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행동으로, 선택으로, 그리고 피해자의 침묵 속에서 천천히 드러나는 것이었다. 이제 우진은 결심했다. 다음 단계는 정면으로 물어보는 것. 더는 추측이 아닌 대면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대면에서 드디어 진짜 거짓의 설계자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다. 마포구의 구석진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전통 한식당.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였지만 그날 저녁 그 안에서는 세 사람의 인생이 뒤바뀔 진실이 펼쳐질 준비가 되고 있었다. 우진은 직접 전화를 돌려 민준, 기타에 그리고 화자 여사에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는 요청을 했다. 그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모든 걸 끝내기로 했다. 식당 안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전 예약으로 일반 손님은 받지 않았다. 낮은 조명과 조용한 국악 반주, 전통 문양이 새겨진 벽지. 그러나 그 안의 공기는 잔잔하지 않았다. 먼저 도착한 사람은 민준이었다. 여전히 뻔뻔한 얼굴로 들어온 그는 우진을 보며 억지로 짓는 웃음을 던졌고 곧이어 기태가 도착했다. 그는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화자 여사는 짙은 아이보리빛 코트를 걸친 채 천천히 자리를 차지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말없이 조용했다. 우진은 한마디 말도 없이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가운데에 올려놓았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침묵은 길고 무겁게 흘렀고 결국 우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가 말했다. 이제는 각자의 입으로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라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고 마치 암묵적인 합의라도 된 듯 처음으로 화자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호는 내 아들이야. 순간 민주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화자를 바라보았고 기타에는 눈을 감았다. 화자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고 조심스레 그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꺼냈다. 오래전 남편이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해외에 체류하던 시절 자신은 우진과 짧은 관계를 맺었다. 그것은 실수였다. 그러나 아이가 생겼다. 정치 명문가의 체면을 지켜야 했기에 그녀는 그 아이를 세상에서 지워야 했다. 아이는 고아원에 보내졌고 입양자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지호였다. 우진은 그 사실을 오늘 처음 들은 듯이 고개를 떨궜다. 그는 오직 아이가 입양을 통해 자신에게 맡겨졌다는 정보만을 알고 있었고 출생 배경은 일부러 감춰졌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다. 그가 아버지로서 느낀 모든 감정들, 기쁨, 죄책감, 상실감, 이 다시금 되살아나며 가슴을 짓눌렀다.
기타에는 말을 아꼈지만 결국 진실을 보탰다. 그는 지호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았고, 지호가 화자의 과거와 출생에 대해 접근하자 그를 보호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다. 처음엔 단순히 감시하고 막으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지호를 감정적으로 지키고 싶어졌다고 했다. 민주는 분노에 찬 얼굴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의 인생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형이라 믿었던 기태가 사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키고 있었음을 깨달으며 결국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대체 뭐였던 거야? 우진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세 사람을 바라봤다. 이제 모든 퍼즐은 제자리를 찾았다. 지호는 숨겨졌던 아들이자 희생자였고 침묵의 중심이었다. 기태는 공범이자 보호자였고 진실의 전달자였다. 민주는 특권을 받은 자였지만 동시에 조작된 환경 속에서 진심을 배워보지 못한 피해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화자. 그녀는 자신이 만든 완벽한 세계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무너뜨린 존재가 진짜 자신이었음을 알아버렸다. 마지막으로 우진은 녹음기를 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저 한마디만 남긴 채 밖으로 나섰다. 진실은 말하지 않아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식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남겨진 세 사람은 각자의 침묵 속에서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을 제대로 마주하고 있었다. 진실은 끝내 밝혀졌지만 그 진실은 누구에게도 편하지 않았다. 그건 구원이 아닌 무너진 후에야 얻을 수 있는 이해였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른 새벽의 서울은 회색빛으로 가라앉았고 우진은 작은 우산 하나에 기대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손에는 늘 들고 다니던 검은색 가죽, 가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이제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기록물이 있었다. 파란 수첩, 지호가 남긴, 그리고 누구도 끝까지 펼쳐보지 않았던 그 수첩의 마지막 장이었다. 그는 아직 그 마지막 페이지를 펴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 안에 적힌 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진실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직감 때문이었다. 우진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문을 잠갔다. 밖에서는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실내에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그는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멍하니 그 표지를 바라봤다. 얼룩진 파란색 표지,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가운데엔 연필 자국처럼 희미하게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우진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곳엔 단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 글씨는 조심스럽고 또렷했다. 나는 다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기로 했다. 그 아래 작은 화살표가 있었고 접힌 종이가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날짜, 위치,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해운대, 9월 17일. 엄마는 알고 있어. 우진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지호는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삭제하려 한 이들로부터 도망치는 동시에 누군가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그리고 화자 여사는 그 신호를 무시했다. 아니면 감췄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정확히 9월 17일. 그 시기 화자 여사는 언론 인터뷰를 취소하고 사라졌던 적이 있었다. 그 사실이 신문 한 귀퉁이에 짧게 기사화되었고 이유는 건강상의 사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날짜가 지호의 수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우진은 다시 그날의 식사를 떠올렸다. 화자 여사가 고개를 숙이며 내가 지켜야 했던 건 아이가 아니었어 라고 말하던 순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호가 살아 있었고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기태도 아마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둘은 서로 다른 이유로 그 진실을 가렸다. 기타에는 보호를 선택했고 화자는 침묵을 선택했다. 우진은 조용히 다시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빛 속 어딘가에서 이제 지호는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우편함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았다. 우편함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글씨는 분명했다. 아버지께. 손이 떨렸다. 우진은 집 안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호가 있었다. 약간 수척해 보였지만 살아있었다. 그의 곁에는 한 작은 아이가 서 있었고 아이는 지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쪽지에는 단 2문장이 적혀 있었다.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아빠입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몇 초간 무너져 내렸다. 기쁨도 죄책감도 안도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밀려왔다. 그가 수년간 원했던 진실은 이토록 조용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돌아왔다. 지호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지호는 누군가의 인생이 되어 있었다. 그 순간 우진은 과거의 무게에서 처음으로 벗어났다. 그는 누군가를 지키지 못한 아버지였지만 누군가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조용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날 새벽 우진은 처음으로 시계를 보지 않았다.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경계선 위에서 살아왔던 그는 이제 경계선을 지우는 법을 배운 듯 조용했다. 비는 그쳤고 서울은 다시 아침의 빛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마치 마지막 장을 덮는 독서처럼 차분했다. 지호의 편지, 사진, 수첩, 그리고 수년간의 침묵이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복수보다 더 오래 남는 감정은 이해라는 것을.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 가방에 모든 자료를 정리했고 그중 가장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내 따로 접었다. 그것은 10년 전 지호가 실종된 직후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최초의 사건 접수증이었다. 그 위에 적힌 날짜와 지금의 현실 사이엔 너무 많은 침묵과 눈물이 끼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침묵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것이었다. 우진은 다시 화자 여사를 찾아갔다. 이번엔 화려한 저택도 사회적 권위도 없었다. 그녀는 모든 걸 잃은 채 자신의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지내고 있었다. 언론은 조용히 등을 돌렸고 교회 사람들도 서서히 발길을 끊었다. 그녀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우진에게는 잊히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다. 그녀가 지호를 지우려 했던 이유, 그리고 끝내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이유. 그가 도착했을 때 화자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눈은 부어 있었고 손엔 한 장의 유서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자신은 끝까지 완벽한 어머니로 보이고 싶었다고. 세상이 기대한 그 이미지 속에서 과거의 실수와 불륜, 그리고 원치 않은 아이의 존재는 허락되지 않는 파문이었다고. 그래서 지호를 조용히 처리하는 선택을 했고 우진에게 입양을 제안했던 것도 그를 믿어서가 아니라 기억에서 지워버리기 위한 장치였다고. 하지만 지호는 자라나며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냈고 기태를 통해 진실에 다가갔으며 그 진실이 위협으로 돌아올 걸 두려워한 나머지 그녀는 다시 침묵을 택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지호를 사랑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선택했고 그 선택이 한 아이의 삶 전체를 재구성했으며 동시에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뜨린 것이다. 며칠 뒤 우진은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SNS에 글을 올리지도 않았고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서울시청 청소년 보호국의 익명으로 전달했다. 그 자료에는 재단 운영의 문제점, 민준과 기타의 개입, 그리고 무엇보다 화자 여사의 계약서 사본이 담겨 있었다. 그 계약서에는 민준이 성인이 되기 전
지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민준을 유산 상속자로 확정짓는 조건이 있었다. 이른바 가족 이미지 유지 계약서. 재단의 이미지, 정치적 유산, 언론 통제까지 포함된 그 계약서는 완벽한 수치의 증거였다. 한 달 뒤 재단은 공식 해체되었고 민준은 SNS를 닫은 채 해외로 출국했다. 기태에는 다시 자취를 감췄지만 이번엔 마지막으로 수빈에게 남긴 메모가 남아 있었다. 지호는 나보다 용기 있는 아이였다. 난 그 용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이다. 그는 구속되지 않았고 우진도 끝까지 그를 찾지 않았다. 그리고 우진은 처음으로 집의 벽을 허물었다. 책장 뒤편에 감춰놓았던 지호의 방을 다시 열고 먼지를 털고 낡은 포스터들을 그대로 붙여두었다. 그는 이제 기억을 감추지 않기로 했다. 기억은 고통스럽지만 기억 없이 사랑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며칠 뒤 작은 박스가 하나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낡은 인형 하나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엔 지호와 어린 딸이 바닷가에서 웃고 있었고 인형은 지호가 어릴 적 꼭 끌어안고 잠들던 곰돌이였다. 그 뒤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었다. 아버지, 전 잘 지내요. 지금은 제가 누군가의 기억을 지키고 있어요. 우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어떤 처벌도, 그 어떤 정의도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보다는 값지지 않았다. 진실은 언젠가 모두의 발끝에서 터지듯 나타난다. 하지만 용서와 이해는 오직 기다림의 사람에게만 주어진다.